진출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일 4부 오늘 하루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 알아보는 코너죠. 키워드로 보는 승부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청래입니다. 예,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뭐 하여간 요새 저는 그 연령 순으로 소개를 해드리니까요. 예, 이 소개할 때도요. 뭐 불만 없으시죠? 뭐 순서에 특별히 불만은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순서에 특별히 불만 없습니다. 왜 나이를 따지냐 이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다른 건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사실 이제 누구 먼저 소개하느냐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기준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기준이 없어요. 사실 가나다로 할 수도 없고. 장유서 이 유교적 사고가 투철한 사람이라 가지고 근데 요새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이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시끄럽게 만들고 정치는 정치권대로 시끄럽고 참 우리가 할 얘기가 많아서는 뭐 그건 좋습니다만 하지만은 보는 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민주당 탈당입니다. 홍영표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는데 이게 몇 번째 탈당이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이원욱, 조웅천, 그다음에 김종민 의원 먼저 3명 탈당했죠. 10번째입니다. 10번째인가요? 이상민 의원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상민 의원 이제 하셨고 그다음에 뭐 김영주 국회 부의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그 이우영 아나운서랑 세다가 전 8이고 이우영 아나운서는 10이라고 그래가지고 세다 그냥 포기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지금 컷오프로 인한 탈당은 6번째가 맞고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친문재인 세력의 좌장이자 전 원내대표인데 이게 뭐 어처구니 없이 컷오프 당했으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탈당은 예고된 거라고 보여졌고 그대로 하고 있고요. 지금 홍영표 전 대표가 한 말을 보면 가짜 민주당, 뭐 이재명을 민주당 하면서 지목을 했잖아요. 그거는 뭐 좋게 보면 정통민주당의 길을 가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 탈당한 숫자가 10분이에요. 제가 지역구를 다 뒤져봤거든요. 봤더니 10분 중에서 6명이 서울 경기고요. 대전 2사람, 충남 1사람, 울산 1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탈당 의원 대부분이 수도권 민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구를 갖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역대 선거에서 수도권에서 3% 이내 격차가 나는 데가 한 30군데 정도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박빙 지역 성부의 앞으로 향후 활동 방향에 따라서 박빙 지역 성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성패를 가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 홍영표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입장이 명확했습니다. 경선을 붙여주는 것까지 하면은 그래도 탈당을 제고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명확했는데 경선을 그리고 이제 지금 현역 하위 10% 평가를 안고 그거에 대한 이제 불이익을 안고라도 하겠다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컷오프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컷오프를 왜 했는지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나가라고 한 거거든요. 민주당이. 그 나가라는데 나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그렇게 술술 말씀하시니까 예. 근데 뭐 그런 상황이어서 홍영표 의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탈당은 뭐 예고된 것이고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기동민 의원은 그럼 뭐예요? 뭐 기동민 의원은 그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라인 관련한 뭐 로비나 이런 거 뭐 본인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부정하지만 그거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 뭐 설명을 해보자면 그런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홍영표 의원은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법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과 관련된 지금까지 최소한 드러난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스캔들이 있다든지 뭐 이런 문제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가령 이제 뭐 의정 활동을 불성실하게 했다든지 가령 뭐 발의한 법안 숫자가 적다든지 이런 지적은 뭐 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역 하위 10% 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그 불이익을 안고 경선을 치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컷오프까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탈당밖에 지금 선택지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렇게까지 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간에 자기의 어떤 이후에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뭐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불공정한 공천을 한 것이다.
이제 이런 이유를 대고 있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탈당까지 이루어져서 뭔가가 더 큰 어떤 이 구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홍영표 의원이 지금 시사하고 있는 지금 뭐 가짜 민주당을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가짜 민주당이다. 그러면 뭔가 진짜 민주당에 해당하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구상까지도 뭔가 될 수도 있는 환경일 텐데 근데 진짜 민주당까지 할 수 있는 거냐. 그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아니, 새로운 미래가 진짜 민주당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홍영표 의원이 최근까지 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나 이런 걸 잘 들어보면 또 정확하게 새로운 미래가 진짜 민주당인 거냐도 좀 애매하거든요. 밖에서 민주연합, 민주연대 이런 걸 구성해가지고 또 새로운 미래랑 뭔가 통합을 해야 그게 진짜 민주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도가 되려면 뭔가 더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탈당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 합쳐서 새로운 미래하고 뭔가 당대당 통합 비슷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규모가 꾸려져야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이게 좀 이렇게 좀 합치는 규모가 미진하더라도 최소한 총선 이후에 좀 당이 분당되는 수순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이제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건데 일단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잔류하면서 이런 흐름을 일단은 끊어버린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원래는 잘 되는 지역구를 안 되는 지역구로 만들어서 민주당에 타격을 입히는 정도는 이번에 이런 흐름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완전히 지금의 민주당을 예를 들면 분당에 준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좀 쪼갠다든지 이런 정도가 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는 보인다. 좀 한계는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잔류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새로운 미래 쪽에서 이석현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모실 텐데 자세히 물어보려고 하는데 홍영표 의원은 또 내일 스튜디오에 직접 모십니다. 예고를 다 하네. 금요일 날은 30 의원을 모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왜 나가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잔류를 선택했을까요? 뭐 냉정한 계산이죠. 냉정한 계산. 자기가 어떤 정치적 선택을 했을 때 향후 자기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계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기동민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경기도에 지금 탈당파 의원들이 있는 경기도 지역구하고 달리 중성동을이라든가 기동민 의원의 성북을 같은 데는 국민의힘 지지세도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존 지역구를 고수하면서 출마했을 경우에는 이게 말하자면 국민의힘 당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계산을 했을 것이고요. 그런 식의 선택을 해가지고 낙선까지 하면 정치적 미래가 끊어진다. 막다른 길에 간다는 계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 텀 쉬고 가든지 아니면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당의 변화하는 환경을 보면서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해보겠다. 이런 계산을 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낙연 지금 신당 새로운 미래가 지금 출범 이후에 이준석의 개혁신당하고 마찰을 일으키고 분리되면서 이게 호남 민심이라든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의 마음을 전혀 고이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살짝 올라가던 지지가 여론조사의 지지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로 갈 수도 없고 그다음 무소속으로 나가서 이길 수도 없고 지금 홍영표 의원이나 서른 의원도 말하자면 가칭 민주연대라고 하지만 이게 무소속 연대 같은 거잖아요. 정당의 대안은 아니거든요. 일단 시간을 벌어가면서 정치적 공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선택하자라는 중간 기착지 정도로 지금 정치적 모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할 사람이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고민에 처해 있다. 그중에서 임종석 실장 전 실장 같은 사람은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희가 이낙연 대표를 지난주에 모셨을 때 이낙연 대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미래가 민주연대 밑으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합친다라는 분명한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우리 다음번 두 번째 키워드니까 그 얘기 좀 하고 좀 이따 하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민주연대 선전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새로운 미래 쪽으로 하면 그래도 의원분들이 네 분이잖아요. 박영순 의원, 그다음에 김종민 의원, 그다음에 홍영표 의원, 서른 의원 네 분이시잖아요. 일단 박영순 의원, 김종민 의원은 새로운 미래에 이제 완전히 이제 간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말씀하신 분 중에 두 분은 아직은 이제 신분상으로는 탈당한 상태, 무소속 상태인 것이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이 말씀하신 대로 조청래 전 부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앞으로 이제 뭐 어떤 상황이 도래하느냐에 달린 건데 새로운 미래랑 같이 뭔가를 만드는 거냐는 추가적으로 달린 건데 근데 그게 민주당에서 추가로 동력이 수혈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홍영표 의원하고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단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겠죠. 무소속으로 그냥 쭉 갈 거냐. 그럼 무소속으로 만약에 이 선거에 임할 경우에는 유권자들에게 그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소속으로 당선되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당선이 안 될 확률이 상당히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당선될 것입니다라는 거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권자들에게. 나는 당선이 안 될 거지만 선거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선되면 어떻게 할 거냐. 자신의 진로에 대해 설명해야 될 것인데 당선돼서 민주당에 돌아가서 민주당을 똑바로 고쳐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 당선되고 나서 뭔가 이 무소속인 공간에서 추가로 뭔가를 행동하는 것인지를 얘기해야 될 건데 사실은 무소속으로 완주를 한다고 하면 민주당에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쉽겠죠. 그러한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은 기왕 나온 김에 잘 뭐 민주연대나 뭐 이런 이제 구상이 애초 생각한 것보다는 잘 안 되더라도 끝까지 밀고 가서 새로운 미래라는 이 새로운 미래와 함께하는 뭔가 민주당하고는 분리된 플랫폼으로 뭔가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서 이걸 하면은 이 새로운 미래라는 분리된 플랫폼으로 하면은 최소한 민주당에서 이재명 체제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만약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선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플랫폼은. 그 체제로 계속 갈 것을 각오하느냐. 이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저울질을 해야 될 것인데 저는 둘 다 아마 이 선택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에서는 안전한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무소속으로 가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 것 같아요. 안전한 선택이라고 하는 점은 다만 이제 안전한 선택만 할 수는 또 없는 국면 아닙니까? 지금 상당히 좀 격앙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결론을 어떻게 내릴 거냐는 각각의 이제 개인적인 어떤 판단일 거여서 끝까지 이거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거랑 연결된 문제가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조국 혁신당 연대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지금으로 보면은요, 이 약진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자, 6일이 오늘이죠. 오늘 발표된 연합뉴스 TV가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입니다. 지난 3월 2일과 3일 날 조사했고요. 전화 면접 방식의 조사입니다. 잠깐만요. 예, 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신뢰 수준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조국 신당의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 지도 조사에서 이 민주당이 위성 정당이죠. 민주개혁 진보연합이 14%, 조국 신당에 투표하겠다는 것이 13%가 나왔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보세요? 이 조국 신당 약진? 글쎄요. 2020년 총선에서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더불어시민당이 있었지만 사실상 민주당의 기생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열린민주당이 약진을 했거든요. 예. 그 약진을 한 이유를 보면 이게 이제 그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비해서 훨씬 더 선명한 투쟁, 예. 이슈 투쟁을 하고 선명한 입장을 발표해서 그 민주당의 지지층 중에 강성 지지층의 마음을 샀던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도층이라고 하는 층의 중도 좌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견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그 장점도 그때 열린민주당처럼 지역구 후보를 안 내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총선 전략의 큰 구도에서는 마찰이 없으면서도 민주당보다도 훨씬 더 과격하고 강력한 대국민의힘 투쟁, 이슈 투쟁, 선거 전략을 펴나갈 수 있다고 봐요. 다시 얘기하면 합리적인 인사들보다는 당시에 최강욱 김의겸 의원 같은 분들이 열린민주당을 통해서 민주당으로 들어왔는데 그 정도 수준의 강성 인물들이 전면 포진되면서 아마 이슈 투쟁을 해 나갈 거라고 보고요.
그런 장점들이 이제 이게 지금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실제로 선거 국면으로 갈수록 점점 어떤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구조이기 더 때문에 힘을 얻을 것이다. 저는 조금 더 얻을 거라고 봅니다. 조국 혁신당이 물론 열린민주당이 당시에 3석 얻었거든요. 예. 뭐 의석을 가져가는 거는 그 정도 수준일 거라고 3석 봅니다. 정도. 3석에서 한 서너 석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만. 지금 근데 이기세면 한 6, 7석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아직은 선거의 구도 측면에서 볼 때 국민의힘의 위성정당하고 민주당의 위성정당의 구도가 아직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썰려가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아하. 선거 구도가 만들어지면 예. 적정한 균형이 만들어지고 그 지지층들이 결집하기 시작하면서 그 틈새를 조국 혁신당 같은 당들이 노릴 거기 때문에 지금의 지금 이거 가지고는 그러나 아직은 판단할 이르다. 수는 없다. 저는 이리 봅니다. 제가 또 신기한 게 있는 게 21대 총선 보면 그때 당시 이해찬 대표였었거든요. 이해찬 당대표가 이 열린민주당과의 선을 분명히 그었어요. 이거는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정당이다. 그러니까 우리 위성정당에 투표하지 그쪽하고는 우리 상관이 없다. 이 점을 분명히 했는데 저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막 협력 막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한 대화에 상당히 이제 많은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장면 자체에 대해서는 언론이 좀 과잉 해석을 했다고 보지만 지금 나오는 해석에 그 해석을 뒷받침하는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당의 대표로 취임해가지고 또 새롭게 당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인사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당신은 껄끄럽기 때문에 당신과는 함께 못하겠습니다. 뭐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충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그게 일종의 덕담 수준이다.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 가령 녹색정의당 대표가 신임 대표가 와서 인사를 해도 윤석열 정권의 뭐 포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투쟁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럽시다 함께 뭐 싸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당신들하고는 선거에서 경쟁 관계니까 안 할 겁니다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것은 구조적으로 지금 민주당에 처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 문제를 사실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이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여론조사 복잡한 설명을 해야 되는 여론조사에서 제가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 숫자에 약합니다만은 숫자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조국 혁신당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이 더불어민주연합 요 두 개 정당을 합친 숫자를 요 두 개 정당 지지율을 산수를 해갖고 합치면 27입니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1%포인트 떨어집니다. 28입니다. 그렇죠. 국민의 미래하고 사실상 차이가 없는 숫자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민주당 지지층이 사실은 거의 동률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 같은 여론조사의 다른 항목 국민의힘 지지합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합니까? 물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유의미하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이게 하락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다 이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냐고 하면은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은 정당 투표에서 지금 찍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래대로 하면은 지난 총선 이 스타일로 하려면은 반드시 민주당을 지지하면은 반드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으세요. 이렇게 캠페인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가는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가 지금 발생한 거죠. 공천 파동 때문에.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으로 지금 표를 주고 싶은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에는 표를 줄 수 있는데 민주당은 뭐 찍기가 싫은 사람들이 오히려 조국 혁신당에서 우리를 찍고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찍으세요. 이렇게 갈 수가 있는 통로가 지금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 혁신당하고 선을 못 긋는 지금 그런 구조가 하나가 발생한 것이고 또 하나 적극적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읍시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보수 진영에서 강하게 얘기하는 색깔론 문제가 있잖아요. 이 더불어민주연합에는 과거에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 후보들이 막 들어오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용해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왜 2번 연속 비례대표 의원들을 하느냐 이게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여론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의식해서 사실은 강하게 이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구도가 원래대로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무조건 더불어민주 연합을 찍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진 구조 속에 들어와 버려서 중도 공략에 상당히 애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참 정말 복잡한 판이에요. 아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